아니,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하던가. 여기는 일본의 한 가게. 한 남성이 물을 뒤집어 쓴 채 먼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내 이 남성은 무언가를 굳게 결심한 듯한 모습인데요. 대체 이 남성은 어떤 결심을 한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명문대학교 한국어학부에 다니고 있는 미즈키라고 합니다. 일본인인데 웬 한국어학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많겠지만 제가 한국어학부에 입학하게 된 계기를 들으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학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한국어학부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한 편이더라고요. 저도 물론 다른 친구들처럼 케이팝에 빠져서 한국어학부에 들어온 건 맞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르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최근에 유명해진 아이돌이 아니라 거의 40년도 넘은 가수 덕분에 한국어학부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빠가 한국 노래에 푹 빠져 계셔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지금처럼 직장에 다니시지 않고 늘 기타를 메고 다니시면서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도,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아빠는 늘 한국 산울림 밴드의 노래를 입에 달고 사셨죠. 당시 한글을 전혀 몰랐던 저는 아빠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알지 못했지만 아빠의 중저음 음색이 너무 좋아서 아빠 다리에 기대어 누워 눈을 감고 노래를 듣곤 했답니다. 엄마는 항상 거실을 지나가다 말고 아빠 등짝을 찰싹하고 치시면서 한국 노래를 그만 좀 부르라고 뭐라 한마디 하셨어요. 하지만 산울림 앨범을 한번 틀기 시작하면 밤늦게까지 들으시는 걸 보면 엄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곤 했습니다. 음악을 듣는 내내 아빠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노래가 제목이 뭔지 어떤 내용의 노래인지 항상 저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셨어요. 산울림은 마치 한국의 비틀즈 같은 존재라고, 그만큼 위대한 밴드라고 늘 강조하셨죠. 하지만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비틀즈가 누구인지 산울림 멤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랐기에 그저 아빠 말씀에 호응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빠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의 제목을 어렴풋이 생각해보면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랑 회상, 너의 의미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를 제일 많이 들려주셨는데 아빠가 그 노래를 부를 때면 저는 노래가 꼭 자장가 같아서 항상 아빠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어느새 잠이 들곤 했답니다. 너의 의미라는 노래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향기가 방 한가득 퍼지는 듯한 그런 노래였어요. 얼마 전 그 노래를 한국의 유명 가수인 아이유가 리메이크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서 들어봤는데 아이유의 청아한 음색과 김창완의 묵직한 목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에 푹 빠져서 며칠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부르시던 김창완 노래 중에 한없이 슬픈 멜로디인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회상이라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애가 뭘 한다고 싶겠지만 아빠가 그 노래만 부르면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했거든요. 그땐 그저 아빠가 좋아서 취미삼아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최근에야 아빠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사실 그 무렵 아빠는 산울림을 카피해서 밴드까지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식당이나 라이브바 같은 곳에서 산울림 노래를 커버해서 공연도 하고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셨던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빠가 하시는 그 일로는 저를 도저히 키울 수 없던 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는 그때 한국 노래가 일본에서 인기가 없어서 못 떴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라이브바에서 산울림 팬들이 아빠 노래를 들을 때면 응원을 해주기보다는 베끼려면 제대로 베끼던가 노래를 너무 못한다며 마시던 물을 아빠한테 뿌린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가 아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은 때였다고 하시더군요. 제학비며 생활비 걱정에 몇 달을 고민하시다 결국 아빠는 회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듣던 날 저는 아빠가 산울림 밴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기에 저 때문에 좋아한 걸 포기하신 것 같아서 방 안에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어릴 적 아빠가 늘 들려주시던 한국 노래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엄마는 더 좋은 학과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면서 왜 한국어학과에 가는 거냐고 뜯어말리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어학과에 진학하게 됐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아빠가 왜 그렇게 한국 음악을 좋아하셨는지, 특히 산울림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지난 주말 시험이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기숙사에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멜로디가 귓가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어떤 노래였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귀를 기울여 봤는데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제목이 딱 생각이 나더군요. 이 노래도 아빠가 한참을 좋아하셨던 노래였죠. 원래는 아빠한테 뒤에 살며시 다가가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문가에 몰래 서 있었는데 문틈으로 보이는 아빠 모습에 절로 울컥해지더라고요. 아빠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어깨를 떨며 울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문을 열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한국어를 몰랐을 때 노래를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 다시 들어보니 굉장히 슬픈 노래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노래를 듣는 아빠를 방해할 순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아빠한테 살며시 말을 건넸죠. 오늘 오랜만에 산울림 노래를 들으시는 것 같던데요? 라고 여쭤보자 아빠는 살짝 멋쩍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번에 산울림이 유럽에서 LP를 냈다는 기사를 보셔서 오랜만에 그때 노래들을 찾아보다가 이것저것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서 하루 종일 그 앨범만 들었다면서 특히 청춘이란 곡을 들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땐 그냥 멋있고 좋아서 들었던 노래인데 나이가 먹은 지금에 와서 다시 들어보니 왠지 속상하고 유난히 마음이 쓰리면서도 아련해졌다고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러고는 식사를 마저 이어가셨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꺼내 계산해봤어요. 원래는 한국에서 한 달쯤 머물러 보고 싶었어서 부모님 몰래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었거든요. 물론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도 일부를 떼어 조금씩 저금해 두기도 했고요. 문득 이 돈으로 짧은 기간이라도 좋으니 엄마 아빠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살짝 긴장한 목소리로 이번 방학 때 한국으로 함께 여행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어요. 갑자기 아빠의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어떻게든 일정을 맞춰 당장 내일이라도 계획을 짜겠다고 좋아하셨어요. 반면 엄마는 이번에 큰 프로젝트의 팀장직을 맡게 되어서 아쉽지만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엄마를 모시고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지만 엄마와의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결국 아빠와 단둘이 한국 여행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아빠가 젊으셨을 때 몇 번 한국을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하셔서 아빠와 함께라면 여행이 한결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일정을 빨리 잡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남자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일본에선 남자 커트 비용이 5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돈 아끼려고 머리를 길러서 다니는 남자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모두 머리가 짧은 걸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나라라 그런 걱정 없이 멋을 부리는구나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아빠도 미용실 가는 게 맨날 아깝다고 늘 덥수룩한 머리를 그냥 둔 채 다니시곤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꼭 미용실부터 가서 아빠의 머리카락을 여름 앞두고 확 잘라내는 게 목표였어요. 아빠에게는 비밀로 한 저만의 프로젝트였죠. 저의 간곡한 부탁이고 모든 비용을 제가 대겠다고 하면 굳이 아빠도 마다하시지 않고 받아들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물론 그 김에 저도 한국에 왔으니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원래 뷰티 트렌드라면 일본이 아시아를 선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 모두 따라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저도 일본에 있는 한국식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곳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친구들을 보니 한국만큼 세련되고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한참 모자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어설프달까요? 그래서 진짜 한국스러운 스타일을 제대로 경험해 보려면 역시 직접 한국 땅을 밟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제가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둔 곳으로 아빠를 모시고 향했어요. 미용실로 가는 길 내내 아빠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시며 남자가 꼭 이런 곳까지 와야 하나 하고 입을 쭉 내밀고 불평을 늘어놓으셨지만
전 아빠의 손을 잡고 질질 끌어서라도 미용실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선 아저씨들도 외모 가꾸기에 열심이라는데 아빠도 젊어 보이는 변화를 시도해 보시라고 어르고 달래는 말로 설득하고 또 설득했죠. 막상 미용실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희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특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겼거든요. 직원분들이 입구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걸 보니 마치 VIP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개 일본의 미용실은 원목 인테리어로 꾸며진 좀 옛날 느낌인데 반해 한국 미용실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했어요. 일본 미용실도 섬세한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키려 노력하지만 한국만의 섬세함과 배려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담당 디자이너 선생님께 아빠를 지금보다 멋있고 깔끔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제 머리는 하고 싶었던 머리 스타일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사실 전 한국 미용실에 남다른 각오와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동안 일본 미용실에 가서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해달라고 하면 요구사항을 단 한 번도 반영해주지 않았던 경험이 많았거든요. 파마약도 너무 약한 걸 써서 스타일이 잘 잡히지 않았고 머리 한 번만 감으면 다 풀려버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디자이너분들도 고객의 모발 손상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과감한 커트나 펌을 해달라고 하면 항상 주저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을 확 잘라내거나 빠글빠글한 컬을 완성해 달라고 해도 말로는 알겠다고 하면서 막상 머리가 완성된 걸 보면 그냥 다듬은 정도였죠. 정말 원하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고 처음과 다를 바 없는 스타일로 마무리되던 게 일상다반사였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선 전이랑 변화도 없는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오히려 뿌듯해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는 어찌나 울컥하던지 실수에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일본인 특유의 소심한 모습 때문에 미용실에 믿고 머리를 맡기기가 힘들었어요. 반면 일본에서도 한국 미용실은 사진 그대로 머리 스타일을 해준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기대를 많이 했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시술받고 온 친구들의 머리 스타일을 보면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야말로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너무 설레 있었답니다. 머리 스타일링이 시작되자마자 디자이너분의 손놀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위를 휘황찬란하게 돌리면서 제가 원하는 느낌 그대로 머릿결을 시원시원하게 잘라 내려가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과감하게 쳐내셔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살짝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긴장되고 무서웠던 마음이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머리카락 층을 하나하나 쌓아내려가는 손놀림을 멍하니 계속 바라보다 보니 잠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잤는지는 기억이 안 났지만 머리를 감으러 이동해야 된다고 잠을 깨우시는 바람에 깼답니다. 펌이 끝나고 머리를 다 감고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저는 진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완전히 아줌마 머리처럼 빠글빠글했거든요. 완전 머리가 망해버렸다는 생각이 드니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한국 미용실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죠. 진짜 친구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디자이너분이 스타일링을 해주시는데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 속 헤어스타일과 완벽하게 똑같았거든요. 그때부턴 눈물이 쏙 들어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디자이너분께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가 끝나자마자 아빠의 모습을 보려고 달려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깨끗하게 다듬어진 머리에 무슨 마법을 쓰셨는지 단숨에 10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거듭나셨더군요. 자세히 보니 지저분했던 눈썹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게 보였어요. 이렇게나 많은 서비스를 받고 나니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일본 미용실보다는 훨씬 비쌀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죠. 마음을 굳게 먹고 카드에 돈을 많이 넣어놓긴 했지만 막상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나 추가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덜덜 떨면서 결제를 하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디자이너분께서 불러주시는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미용실 가격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을 했죠. 그런데 디자이너분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맞다고 안심하고 계산하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퀄리티 서비스를
이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그냥 한국에 와서 머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파마를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인지 미용실 문을 나서자마자 배고픔이 몰려왔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야겠다 싶어서 아빠께 드시고 싶은 게 있는지 여쭤봤죠. 그러자 아빠는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먹어본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인상 깊었다며 같이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지도 앱으로 주변에 김치찌개 집이 어딨는지 찾아보니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저희는 김치찌개 전문점에 들어가서 2인분을 주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에 그릇이 하나둘 차려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식탁 위가 온갖 반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시킨 적 없는 음식들이 줄줄이 등장하자 당황스러워 혹시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게 아닌지 직원분께 여쭤봤죠. 그런데 직원분은 이 모든 게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이라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아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자 한국은 일본과 달리 메인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는 반찬들이 많은 편이라고 하시면서 먹다 떨어지면 리필도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 한국 식당은 다 무한리필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시더니 웃음을 빵 터뜨리시더라고요. 그 후에는 직원분께서 김치찌개를 테이블 위에 놓아주면서 불을 켜주셨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뚜껑을 열자마자 매콤한 냄새가 확 풍겨서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직원분이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시길래 숟가락으로 떠서 한 입 먹었는데 그 맛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일본에서 종종 먹었던 김치찌개라는 이름의 음식은 진짜 김치찌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새콤하고 얼큰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자꾸 먹다 보니 정신 못 차리고 밥을 비벼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듬성듬성 썰려 들어간 돼지고기를 씹을 때마다 입맛이 더 돋궈지는 게 느껴졌어요. 식성 좋은 아빠는 밥그릇을 벌써 2그릇째 비우고 계셨답니다. 테이블 위에 라면 사리도 있길래 호기심에 넣어봤는데 평소 자주 먹던 우동과는 또 다른 식감이더라고요. 쫄깃한 면발에 매콤한 국물 맛이 더 잘 배어들어서 우동사리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맛깔난 반찬들을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게 먹은 뒤 저는 아빠와 함께 식사 후 산책 삼아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잘 가꿔진 아름다운 하천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제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아빠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이 자리에는 지금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은커녕 길고 긴 고가도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삭막하고 어수선했는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에 파묻혀 있던 탓에 지하에 이런 아름다운 물줄기가 감춰져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때를 회상하시던 아빠 말씀으로는 옛 서울의 풍경은 마치 잿빛 도시 같았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의 서울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감탄을 연발하셨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중 문득 저 멀리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꽤 오래된 건물 정면에는 세운상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빠의 말씀에 따르면 세운상가는 당시 한국에서 최신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손꼽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지금의 일본 빅카메라나 요도바시 카메라처럼 말이에요. 아빠도 그 유명세를 듣고 여기까지 와서 구경해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기억으로는 그때의 세운상가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대요. 물론 지금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서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고를 때 한국 브랜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그때만 해도 일본 제품을 으뜸으로 쳐줬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빠 역시 세운상가에 가면 어쩌면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신기한 물건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그곳에서 파는 상품은 일본 가전 매장에서 보던 것들과 별반다를 바 없을 뿐더러 가격은 오히려 더 비쌌다고 하셨어요. 결국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했던 아빠였지만 당시엔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에 한국은 못 따라오겠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새 아빠의 말투가 진지해지셨어요. 그 뒤로 시대가 크게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새 일본의 기술 발전이 더뎌진 사이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더니 마침내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했다고 하셨죠. 그렇게 잠깐의 우위에 안주했다가는 결국 일본처럼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
늘 자만하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는 아빠의 말씀이 와닿았어요. 아빠의 말씀으로는 일본인들 사이에선 여전히 자국품에 대한 믿음이 두터운 편이지만 그것도 이제는 예전 얘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 대기업들이 가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이 그 흐름을 거스르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셨답니다. 청계천부터 세운상가까지 오늘 하루 서울 도심을 거니는 동안 아빠는 계속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한국의 눈부신 변화에 신기해하셨어요.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짧은 시간 내에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되었던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가 전 세계를 휩쓸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거 보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까지 발전한 한국이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희 앞에 낡은 음반가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요즘엔 보기 힘든 레코드판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죠. 저는 살면서 이렇게 많은 레코드판을 한자리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레코드판이라곤 그저 가끔 카페 인테리어용으로 벽에 걸려있는 것만 봐왔던 터라 신기하더군요. 아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중에 산울림 밴드의 음반이 있을까 싶어 레코드판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곁에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아쉽게도 원하는 앨범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빠 말씀으론 산울림 음반은 애초에 구하기 힘든 레어템이라 쉽사리 눈에 띌 리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추억 속에만 있던 LP판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아쉬움을 달래셨답니다. 저 역시 생각보다 음반들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앨범 커버를 스마트폰 앱으로 음악을 스트리밍할 때만 볼 수 있었는데 그 앨범 커버의 커다란 버전을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지고 넘겨가면서 구경하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색달라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답니다. 그때 주인 아저씨가 다가오시더니 저희가 낡은 음반을 함께 뒤적이며 추억에 젖어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며 활짝 미소 지으셨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레코드판을 거의 본 적도 없었던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께서 특별히 마이클 잭슨의 음반 중 한 장을 고르시더니 직접 턴테이블에 올려주셨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레코드판 소리를 처음 들어봤던 저는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여태까지 효과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로 나는 소리였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자 아저씨는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들어보라면서 들려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가게에서 나와보니 어느새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멋진 풍경 보면서 맥주 한잔하면 딱이겠다 싶었는데 아빠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분위기 좋은데 술 한잔할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예전에 한국 와서 가봤던 술집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술집이 정말 아늑하고 정겨웠는데 아직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셨어요. 하지만 워낙 옛날에 가셨던 술집이라 그런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치킨집에 가서 치맥이나 시켰죠. 시원한 맥주랑 치킨을 먹는 내내 아빠는 계속 그 술집에 대한 추억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술집 이름도 굉장히 단순한 한글 단어였는데 그 가게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직접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특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노래 부르면서 놀면 어색하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아빠도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 있죠? 오히려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덕분에 그 술집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금세 친구가 되는 느낌이 참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테라스에서 아빠와 치킨 한 입에 맥주 한 잔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추억을 따라서 한국을 여행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일본에 왔어요. 그때 아빠가 너무 아쉬워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서 일본에 돌아와서도 그 술집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워낙 한국에 술집이 많다 보니 찾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혹시나 아빠가 가셨던 술집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해서였어요. 아빠가 그 술집을 찾으면 한국을 꼭 다시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아직도 이런 분위기의 술집이 어디 있는지 아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